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3개월 전에 왜 미국 고립주의를 말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존에 얘기했었던 그런 영상들의 이어진 설명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맞췄다, 내가 먼저 말했다 라는 뉘앙스로 비춰질까 봐서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고리즘에 뜬 채널이 있는데요, 바로 박종훈의 지식한방이라는 채널입니다. 여기는 100만 구독자가 넘고요, 굉장히 큰 대형 채널이죠. 거기에 조회수도 몇십만 조회수를 가져가는 그런 대형 채널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미국 고립주의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3개월 전에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왜 이 얘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결론을 3개월 먼저 예측을 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었는지, 미국 주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영상은 제가 3개월 전에 제가 올렸던 미국의 고립주의 관련된 영상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해요. 그리고 TSMC랑 삼성전자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시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협약,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이 질서를 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얘기까지 엄청 해요. 사람들은 다 또라이 아니야? 왜 저래? 자기가 약속해놓은 걸 자기가 파기해. 이게 말이 돼? 동맹국들을 무시해.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미국은 원래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뿌리는 철저히 고립주의 사상에 기반해요. 초기에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미국은 유럽의 정치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북아메리카 대륙도 어떠한 다른 세력의 영향력을 과시하지 말라 라고 못 박은 거예요.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 즉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아우르는 지역의 맹주 역할만을 원했어요. 이미 자기 대륙 안에 있는 풍부한 자원, 농업, 그리고 인구, 산업 기반 등이 다 갖춰져 있었고, 굳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혼란스러운 정세에 뛰어들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우리는 스스로 땅에서 번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오래된 신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미국은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어째서 패권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큰 변화는 1941년 12월 7일 날 이 모든 게 바뀌는데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원치 않았던 세계대전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 전쟁이 이 모든 세계 질서를 바꿔놨어요. 오직 미국만이 멀쩡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패권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점점 설계해 나가는데요. 달러를 세계 공용의 화폐로 만들고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와 미국 중심의 국제협약들도 많이 맺게 돼요. 이는 단순한 금융의 틀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를 미국의 룰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이 강력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해적 소탕, 항로를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시켰어요. 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요. 이 이유가 미국은 달러의 유동성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어 했고, 모두가 달러를 쓰면서 결국 세계화를 이끌고 그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보게 되죠. 이 시스템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러요. 미국이 만든 평화의 시대의 시작이죠. 이때는 전쟁도 많지 않고요, 되게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제는 미국에게 점점 더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됩니다. 세계 경찰의 역할과 해외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그 비용, 전쟁 비용까지 정말 막대한 부채가 미국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부담이 결국 미국 내부 경제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점점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만든 이 세계 질서가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현타가 점점 오고 있던 와중에 달러는 여전히 강했지만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계화를 유지하려고 미국은 점점 더 돈을 찍어내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결국 물가는 엄청 오르고 이 제조업 산업군들은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엄청난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은 중국이 보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심지어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이쯤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다시 고립주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세계를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남의 전쟁을 대신해줘야 돼? 왜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서 이 세계화를 위해서 무역로에 해적을 우리가 왜 소탕을 해줘야 돼? 우리가 왜 세계를 지켜야 돼? 이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그동안 정치권이 신성시하던 세계화와 미국의 이익은 같다라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갑자기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해요. 그리고 TSMC랑 삼성전자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시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협약,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이 질서를 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얘기까지 엄청 해요. 사람들은 다 또라이 아니야? 왜 저래? 자기가 약속해놓은 걸 자기가 파기해. 이게 말이 돼? 동맹국들을 무시해.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따돌리고 싶어요. 근데 중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중심형 모델이에요. 세계가 안정이 되고 무역이 활발할수록 중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미국이 자급자족 체계로 돌아가고 만약에 세계화가 점점 약해진다. 이러면 중국이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트럼프는 정확히 이 지점을 공략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깨버리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올려서 무역이 더 이상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요.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패권을 되찾기 위한 구조적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마무시한 거를 트럼프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다른 길을 택했었잖아요. 바이든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세계화 속에서도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동맹국을 다시 묶고 국제협약이나 이런 질서들을 다시 제대로 복원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바이든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은 매우 달랐죠. 중국이 미국의 GPU 수급 없이도 딥시크라는 AI LLM을 독자 개발을 해요. 이 사건은 AI 기술의 주도권조차 이제는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인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질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바이든은 더 이상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국민들은 고립주의를 외치는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고립주의를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셰일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너지 혁명이에요. 이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페트로달러 체제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식량은 여전히 농업지대에서 잘 공급이 되고 있고 기술은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미국이 부족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반도체랑 히토류예요.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미국은 지구상 유일하게 완전한 자급자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그린란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을 계속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린란드는 왜 그러냐? 이 그린란드 밑에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급자족 제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니까요. 미국이 이 두 가지 퍼즐을 완벽히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국은 완전한 고립주의를 택할 겁니다. 이제 수출, 수입 이런 거를 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힘이 약해지겠죠. 세계화가 약해질수록 미국의 상대적 지위는 올라가고 나머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게 되면 이 대가는 수출 중심형 국가들 한국, 독일, 중국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자, 보고 오셨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는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화 질서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만의 고립주의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원래부터 세계화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원래는 멀로주의 정책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만을 수호하던 지역의 맹주 형태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역사나 세계사를 보자면 이것은 그냥 미국이 다시 원래대로 회귀한 것이다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립주의 관점으로 미국 주식을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해석들에 제가 여태까지 말해왔던 영상들에 다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단순히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피로 누적의 결과물이었었던 것이죠. 미국은 군사, 금융, 통화, 외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계의 연결다리, 즉 보험사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는 수익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리고 비용은 계속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커졌던 것이고요. 내부에서는 불만들이 계속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것이 트럼프였던 것이지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자국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주한미군, 이 미군의 주둔지에 만약에 미군을 투입시키려면 돈을 내라, 미군 사용료를 내라, 이런 것들도 다 고립주의 관점, 자국 우선주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돈의 관점으로 미국과 협상을 잘 해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영상으로 올라왔던 박종훈의 지식한방 채널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3개월 후인 요즘에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들이 제가 먼저 맞췄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이럴 되는 게 슬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주제가 그나마 큰 채널에서 이제 다뤘다는 의미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언론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판단, 즉 뷰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태까지 어떠한 신문사든 언론사든 저의 경제 관점,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갈고 닦아왔던 경제, 심리, 사회, 역사, 공학, 기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됐으니 저는 좋을 따름이죠. 이 미국 고립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인 뉴스 때문이 아닌데요. 바로 달러 패권의 운용 방식이 변화했고 글로벌적인 공급망이 개편되는 과정이고 미국 중심의 자본 흐름이 계속 강화된다는 뜻이죠. 즉 예전처럼 어떠한 애매한 문제, 즉 국가 간의 애매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관점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나라들이 생존해야 되고 점점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에게 이 삥을 뜯는 이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예측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프레임 전환으로 봤고 앞으로의 시대적인 전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전에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같은 내용을 역시나 제 알고리즘에 그분의 영상이 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제가 3개월 전에 미리 이런 큰 흐름들을 예측을 했다, 맞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제가 어떤 식으로 이슈를 바라보고 왜 이런 주제를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지, 저 역시도 투자자이잖아요. 저도 투자를 잘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알려드리는 그 관점이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안심시켜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어떠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은 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래서 저랑 소통을 하면서 아니면 팬딩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거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열심히 써주시면 그것들 가지고 같이 다른 구독자들이랑 토론도 하면서 그런 지식의 확장, 그리고 사고의 확장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치신다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실 것이고 투자 역시도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만 바꾼다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 사고가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혹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채널에서 그런 훈련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신다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양심상 이 단기적인 이슈를 쫓고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도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남길 생각입니다. 3개월 뒤에도 6개월 뒤에도 다시 어떠한 사건이 재점화되게 되면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그때도 유용할 만한 영상들을 저는 계속해서 제작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고도 바꾸고 그에 따라서 이 투자 수익까지 이어지는 그런 날까지 기다리면서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